자, 여러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객관식 강의 시작하게 되는데요. 객관식 강의가 사실은 우리 1차 시험에서 강의 중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1차 시험이라는 게 객관식으로 찍는 거잖아. 물론 알면서 찍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객관식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 객관식 강의를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따라오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이론을 설명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론을 설명할 거고요. 간단 설명.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이 문제는 먼저 기출 위주로 풀어드릴 거예요. 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하고요. 기출과 유사한 예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간평사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제가 작업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기출을 잘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예제를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예제라는 것은 우리 간평사 시험과 비슷한 뭐 보험 계리사라든가 공무원 시험 또는 뭐 회계사 문제에서 조금 우리 시험에 맞는 거,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요걸로 할 거거든요. 요거. 근데 요 교재가 사실은 나온 지 2년 돼가지고 약간 뭐 올해랑 작년 문제 같은 거는 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추록으로 추가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게 뒤에 추가로 추록 이렇게 드릴 테니까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게 간평사 강의가 간평사 시험 문제가 같은 경작이라 해도 늘 말씀드리는데 뭐 7급이라든가 다른 보험 계리사나 회계사랑 좀 문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간평사용 강의를 들으시기 바래요. 나는 공무원 강의 해놓은 거 있는데 안 돼요. 거기서는 뭐 ISRM, BP, 국제경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 동네에선 무슨 뭐 경제적 지대 이런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간평사 시험에서는 매번 출제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되게 많고 나는 뭐 1차 시험을 한 5년에 걸쳐서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천천히 차근차근 뭐 다른 강의 듣고 뭐 경제원론, 맹쾌 경작 이런 거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뭐 사실은 이런 자격증이나 시험 같은 건 빨리 시작해서 빨리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간평사에 맞는 강의를 듣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중간에 요거 강의를 쫙 들으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는요. 보통은 간단 설명을 해드리긴 하는데 이 간단 설명으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사실은 좀 그 전 강의를 좀 들으셔야 돼요. 얘기를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2차 과목을 막 공부를 하는 거야. 계속 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뭐 좀 학원에서 좀 약간 그런지 모르겠는데 1차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겨울이 올 때까지 이제 1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 안 듣고 어떻게 요약 강의 좀 어떻게 몇 번 듣고 객관식 들으면 뭐가 되겠지? 안 돼요. 그렇게 만만한 시험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늦으셨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부터 올인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이렇게 듣는데 중간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요 객관식 바로 전에 핵심 정리, 핵심 이론 특강을 했거든요. 핵심 이론 정리. 이게 횟수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많은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짧게 끊어가지고 한 40분 이렇게 끊어가지고 수업을 한 건데 요 책으로 했어요. 요게 이제 출제 포인트 123개 해가지고 제가 간평사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객관식을 같이 요걸 다시 설명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들으시면서 따라오세요. 저는 여기에 기반해서 간단한 핵심 포인트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객관식 강의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없어요. 근데 마무리 특강으로 이제 하루에 끝장내는 일일 특강이라고 할 수 있나?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객관식 문제는 이제 출제 포인트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 근데 막판에는 전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돼. 가끔 그러신 분들 있대. 모의고사를 보면 안 돼요. 모의고사 보지 마세요. 아니,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 한 1회, 2회 보는 건 보는 거고, 뭐 모의고사 막 10회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기출문제도 제대로 분석 못하는 상황인데 무슨 모의고사야. 어차피 그 모의고사가 다 공무원 시험하고 보험계리사 그 짜집기거든요. 그러니까 간평사가 아닌 문제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차라리 그걸 하느니 간평 기출을 요거를 풀어보세요. 요 강의는요 연도별로 푸는 거야. 연도별. 객관식도 아니요. 이거는요 우리가 비슷한 파트를 모아놓은 것이고 이거는 연도별로 2022, 2023 1번부터 40번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연도별 기출 문제를 이렇게 좀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셔야 돼. 제가 연도별 기출 문제 이렇게 22년까지 12개년 완벽 해설해서 책으로 이렇게 출간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객관식과 이전의 기본 강의 핵심 이론은 도대체 뭡니까 하면 연도별 기출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소비자 이론 봤다가 생산자 봤다가 ISLM 봤다가 그 다음에 시장 이론 갔다가 GDP 구했다가 뭐 그런 게 다 섞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 간평사 관련된 연도별 기출을 보시고 다른 모의고사는 보지 말자. 우리도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 뭐 10회분 뭐 이거 있는데 이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간평사의 연도별 기출이나 잘 보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공부도 이렇게 빡빡하게 잘 안 하시다가 하신 분들이 꽤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급하니까 뭐 문제만 막 풀어보면 되겠지? 안 돼요. 약간 문제 푸는 방법이 일관성 있고 체계가 있고 앞에 기본이 좀 탄탄해야 되는데 저 앞에 기본 강의까지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뒤로 양보를 하더라도 이 핵심 이론 요거 좀 보시고 객관식 들으면서 반복해서 보시다가 요 파트는 요런 문제가 출제되는군 정리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간평 기출 이렇게 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 학원에서도 할 건데 하루에 끝내는 끝장내는 그런 강의를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보긴 할 건데 그것보다는 여기 두 개 꼭지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인트로는 설명드리고 뭐 이것저것 공부 방법을 많이 찾고 그렇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공부 방법 뭐 필요 있습니까? 절대 공부 시간을 늘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질문사항 같은 거 있다 그러면 네이버 카페에다가 질문을 주세요.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이렇게 치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이렇게 치시면 질문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을 올리신 다음에 제가 달거나 아니면 조교 선생님이 계세요. 조교 선생님이 답변을 달아드리면 또 그런 분들이 있대. 자기가 질문 올렸는데 답변을 달거나 아니면 저나 조교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이 달기도 하거든요. 실력자들이 원래 남들 질문에 답변 잘 안 다는데 좀 착하신 분이어서 가끔 달기도 해. 다른 분들이. 그럼 달면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을 남기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보기는 좋을 텐데 오히려 자기가 쓴 글을 이해가 됐잖아? 그러면 이렇게 삭제하고 이렇게 딴 데로 도망가 버리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기껏해서 달아준 사람은 글이 다 날아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페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질문도 좀 몇 페이지 어디에 있다 아니면 우리 스마트폰 좋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시게 되면은 답변 달거나 할 때도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거 거기에 공지사항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별거 없고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게시판 올려주세요. 질문 하나에다가 막 게시판 하나에다가 막 질문이 막 20개씩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스크롤하기도 바쁘고요. 질문이 많군 해서 나중에 답해야지 하다 보면 자꾸 뒤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쪼개 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우리 한번 말씀드리고요. 챕터 1장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장 거기 한번 보시면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기회비용과 생산가능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장 기회비용. 여러분, 기회비용과 생산가능곡선은 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아니, 가능이라는 말이 있잖아. P, C 해가지고요. 생산,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러한 기회비용, 가능 이런 게 담겨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저 멀리 희소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은 이 희소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데 그 대가가 기회비용이다. 그리고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요.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낸 거. 그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거기 기회비용과 관련한 문제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은데 한 번쯤 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한번 볼게요. 1번. 자, 놀부는 흥부와 1시간 동안 비디오 보는 대신에 알바를 해서 5,000원을 벌었다. 그거 찾으셨죠? 옛날 기출문제네요. 놀부가 알바를 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여러분 여기 놀부가 있어요. 놀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비디오를 보거나 아니면 알바를 신청하는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또 다른 거 볼 텐데 비디오를 보게 되면은 알바를 포기해야 되고요. 알바를 하게 되면 비디오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근데 거기서는 뭘 했냐면 비디오를 봤을 때 어떤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알바는 즐거운 거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근데 알바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야? 좋은 점이 뭐야? 돈을 벌잖아. 얼마 벌립니까? 거기 5,000원을 벌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알바를 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아니, 알바를 하게 되면 뭐를 포기해야 된다? 알바를 선택했어. 요거를 선택을 초이스라고 합니다. 알바를 초이스하게 되면 이 비디오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비디오를 봤을 때 얻게 되는 즐거움, 네, 그게 바로 알바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한번 살짝 볼게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비용 측면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선택에 따른 포기하는 대가 그것까지 고려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인 뭐 어떤 선택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잖아. 그걸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포함입니다. 당연히 명시적인 비용을 당연히 포함시키고요. 더하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알바를 하게 되면 저 포기하게 되는 거 그때 얻게 되는 순편익 그것까지 묵시적 비용으로 암묵적 비용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묵시적인 비용으로 포함을 시키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묵시적 비용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내가 어떤 대상을 선택했잖아. 대안을. 그러면 포기에 따른 어떤 걸 포기했어. 그에 따른 순편익에 포기해서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어떤 걸 선택하지 않았어. 그래서 발생하는 다른 대안의 순편익 이게 바로 묵시적 비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잘. 근데 봐야 될 게 거기 나와 있는 매몰 비용 있잖아요. 2번에 이거는 매몰되었다. 매몰 원가 이렇게 해서 어떤 선택과 관련해서요. 이미 지나간 버스야. 가라앉은 썬크 그거 아니겠습니까? 싱크의 과거분사. 그래서 이미 가라앉은 비용이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러분 이미 간평사 시작했고 객관식까지 들어왔잖아. 나 그냥 간평사 안 할래. 그때 아깝단 말이야. 기본서, 기본 강의 들었던 거 그거 다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의사결정 선택 시 고려해야 될 게 아니라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2번 볼게요. 갑은 영화를 관람하면서 2만 원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영화 관람권을 5천 원에 구입을 했어. 2만 원에 만족이 되는 걸 5천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분실을 했대. 잃어버린 거야. 요즘은 당연히 뭐 온라인으로 하고 하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뭐 이게 옛날에는 다 티켓 있었단 말이죠. 요런 예는 이제 사라지겠지 교과서에서. 자, 아무튼 영화 관람권을 5천 원에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요. 영화 티켓 잃어버린 거 그거는 포기하는 거야. 우리가 광고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잘 나가는 유명 연예인을 섭외해가지고 광고를 했습니다. 짱박사 경작 광고했는데 저는 이 연예인하고 아주 친합니다. 이렇게 김홍홍 이런 사람하고 지금 같이 뭐 이렇게 해서 뭐 광고와 유튜브 했는데 김홍홍 얘가 무슨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뭐 마약에 연루됐거나 이래 가지고 갑자기 막 안 좋은 이미지가 됐어. 그럼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찍은 광고 어떻게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냥 날려야 돼. 날려야 되는 거지 뭐. 그 계속 할 때마다 뭐 넌 뭐 저런 애랑 어울리냐? 이렇게 되니까 안 좋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기회비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간단히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3번에 보시면 이게 생산가능곡선이거든. 자, 생산가능곡선.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을 나타낸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우선은 첫 번째 우아향한다라고 하면 자, 이게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수평축이 x잖아요. 그래서 x제의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0보다 크다.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이렇게 해요. 오케이? 그런데 우아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우아향할 수 있을까요? 그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할까요? 3가지 정도 할까요? 그럼 우아향할 때 이렇게 우아향할 수 있고 이게 가장 많이 보는 형태죠. x제, y제. 자, 이렇게 우아향하는 직선에 생산 가능 곡선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이 여기잖아.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요. 여기서 보면 이게 어떻게? 오목하죠.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오목도 아닌 볼록도 아닌 우아향하는 직선이다. 우아향은 저 위에 있으니까 그냥 우아향은 하는데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아실 텐데요. 뭐 이 기본 강의를 하긴 그래서 x제를 이만큼 증가시킬 때 y제를 얼마나 포기해야 됩니까? 그걸 나타내요. x제를 증가시킬 때 y제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x제를 증가할 때 얘는 y제가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작아요. 좀 작다가 커요. 점차. 얘는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얘는 컸다가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오목하다. 이거는 x제를 추가적으로 증가시
포기해야 되는 y제, 그 기회비용이죠. 포기하는 y제가 더 커져 이렇게요. y제의 양이 더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기회비용이 커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x제야, x제. 그래서 x제를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거니까 x제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커져, 재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크게 한번 그립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x제, y제에 대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멀리서 볼 수 있게 나타내려고 저렇게 좀 크게 그렸지, 원래는 x제를 눈곱만큼 조금 증가시키는 거야.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에서 B에서 C로 갈수록 여기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뭐라고? 이게 x제의 기회비용이라고. 이해 가십니까? MRT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저 뒤에 나오죠, 일반균형 XY. 자, 그래서 분자가 뭡니까? 라고 하면 X에 대한 한계비용, 분모가 Y에 대한 한계비용. 그러니까 Y가 기준이야.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X에 대한 한계비용. 이거가 MRT. T가 뭐야? 테크니컬 아닙니다. 테크놀로지 아닙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기회비용이 체증이고요. 이 경우는 기회비용이 X제야. X제의 기회비용이 일정한 거야. 기회비용이 일정. 오케이? 요거는 기회비용이 체감, 작아지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비용이 체감. 지금 이게 처음이니까 약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여기서 놀고 있을 상황 아닙니다. 우와, 나는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PPC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이거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10년 전, 15년이나 거의 10년 넘었네요. 12년. 10년 전에 잠깐 유행했다가 최근에 유행하지 않아. 안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지 말까요? 아이, 또 그건 아니고. 자, 3번은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살짝 문제예요. 한번 잘 보세요. X제랑 Y제를 생산하는 K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 상에 두 개의 조합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X1과 Y1이 200과 300 이렇게 있어요. X가 200이고 Y가 300이네. 그러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X2랑 Y2는 240과 290, 290이면 요만큼이고 240이면 이렇게 되겠네. 이해 가십니까? 예. 여기는 200이고요. 여기는 300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290이고요. 여기는 240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여기 이렇게 돼 있어. A와 B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지. X가 있고 Y가 있고 이렇게. 자, 그런데 다음 기회비용의 체증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선, 아니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요거 두 개를 연결한 게 좀 두껍게 해볼까요? 두껍게 연결한 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비용이 체증하려면 요건 여러분들이 점을 찍어서 보세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체증이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더 완만해진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럼 기회비용이 일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오셨습니까? 자, 다시 얘는 기회비용이 일정,
얘는 기회비용이 체감, 기회비용이 작아지는 거야. 얘는 기회비용이 체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크게 그려서 거기 1, 2, 3, 4번 다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셀프로 한번 보세요.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자,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으면 우리가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생산 가능 곡선 밖에는 우리가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야. 선택이 불가. 네, 이해되시죠? 자, 여기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으면 요거는 생산에서의 효율적인 점들 이렇게 되고요. 요 안에는 낭비가 있는 거야. 이 낭비가 있는 점들을 우리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4번에 보시면 다음 생산 가능 점을 나타내는데 틀린 것은 1번. A에서 X제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C에서 기회비용보다 작다. 여러분, A가 어디야? A가 거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C가 어디야? 여기입니다. 당연히 A의 기회비용과 C의 기회비용 보시면 A점에서의 기회비용이 C점에서의 기회비용보다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작잖아. 기회비용이 작아요. 그래서 A에서 생산의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이게 MRT예요. MRT XY는 다시 씁니다. MCX에 포인트 맞추세요. Y는 기준이야. 그래서 MRT는 작아요. 작아서 C보다 기회비용이 X제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은 작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 C에 비해서 C보다 이렇게 더 써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2번. D점보다는 C점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아니요, 여러분. 거기 C와 D가 또 여기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효율적입니다. 뭐가 뭐보다 더 효율성 간에는 비교가 없어. 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뭐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런 거 틀렸습니다. 다음 3번. C점은 B점보다 같이 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효율성은 낭비만 없으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A, B, C 다 효율적이 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나아? 그러면 여기 나중에 우리 후생경제 가면 사회 무찰 곡선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 무찰 곡선을 그려서 C가 이때는 뭐 더 낫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A점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맞아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으니까. 5번. B점에서는 완전 고용이 달성되지 못한다. 그치? 낭비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완전 고용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여러분 어떻게 그려야 돼? 이게 X고 이게 Y잖아요. 이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이런 뜻이죠. 자,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1번 볼까요? X축 상품이 늘어나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 그렇지. 요걸 따라간다는 거야. 생산 가능 곡선을 따라서 X제가 증가 시 접선의 기울기는 더 커진다. 맞고요. 2번.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진다. 여러분, 기술 혁신이 일어나잖아. 그럼 얘가 밖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이 혁신, 기술 촉진이 되거나 뭐 챗 GPT 같은 AI가 등장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커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모양이 어떻게 된다? x제야, x제. x제의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4번.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한계 변환율. 그치? 여기 나와 있는 접선의 기울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라고? MRT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뜻이 MRT 한계 변환율이죠. 예. 다음 5번.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점에서 파레토 개선이 아니요. 우리 여기 보시면 지금 앞에 문제 기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A점이고 여기 B점, C점. A, B, C는 모두 다 우월하다니까 A와 B와 C는 모두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고 낭비가 없는 거야. 자, 이 색간에는 서로 뭐가 뭐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 C 중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모두 다 효율적이야. 그럼 비교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서 사회 무차별 곡선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기출 예상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는 살짝 한번 보세요. 근데 이런 기회비용 문제는 수능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막 이렇게 꼼꼼히 할 건 아니고요. 자, 2번 문제 하나 별표해 주시고 그걸 중심으로 좀 보세요. 자, 기출 예상 문제 2번 요거요. 교수님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을 준비하는 에코매니아 씨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여행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아, 여행을 떠나요. 근데 어디로 갈 거냐? 그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지. 여행지를 물색한 결과 세 곳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제주도 있고요. 일본의 동경 있고요. 중국의 상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갈까? 동경을 갈까? 아니면 상해를 갈까? 아니면 제주도를 갈까? 이렇게요. 제주도 가면 다른 것들 포기해야 되는데 기회비용 얘기할 땐 동시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순간 뭐 이렇게 손오공 같이 나눠져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하나를 선택했어.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선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제주도를 갔을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은 포함시켜야 되고요. 동경과 상해를 갔을 때 아쉬움 중에서 더 큰 아쉬움,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 그거에 따른 순편익도 기회비용에 포함시켜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주도를 선택하면 4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1000만 원의 만족을 얻고요. 밑에 해설 좀 살짝 눈으로 볼까요? 거기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동경을 가면 600만 원의 비용에 800만 원의 편익이 되고 중국을 가게 되면 500만 원 비용에 800만 원 편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주도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요거에 따른 기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암기하세요. 첫 번째는 제주도 갈 때 직접적인 비용을 감안해야 돼. 얼마 들어가? 400만 원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400만 원 더하기 동경하고 여기 나와 있는 상해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면 아쉬움이 남잖아. 자, 동경을 포기하면 아쉬움이 어떻게 돼요? 동경을 포기할 때 아쉬움 순편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쉬움인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편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되냐면 자, 거기 800에서 600을 뺀 200 이렇게. 오케이? 자, 상해를 내가 선택 못해서 포기에 따른 아쉬움의 순편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얼마야? 거기 보시면요. 편익이 800, 비용이 500. 그러니까 800 빼기 500이니까 3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더 아쉬운 게 뭐야? 더 안타까운 게 이거잖아. 300 크잖아. 큰 거. 큰 게 이렇게 오게 돼요. 300 이렇게요. 오케이. 자, 이래서 제주도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직접적인 비용인 400에다가 암묵적인 비용인 300을 더한 700이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고 다음 3번 문제는 뭐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요 정도 뭐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수요와 공급 이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